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레시피 아닙니다. 조리도구, 식재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책 이야기. 제가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도서관 하면은 책이죠. 그래서 요리 관련 서적을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책이랑 요리 이야기죠. 요리책. 환님, 뭐 중국 요리인가요? 아니요. 솔직히 요즘 나온 중국 요리집 보면은 메뉴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아실 거예요. 호텔 중국 요리, 뭐 중식당 요리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채널에서 다른 요리가 많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면은 이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찰밥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찰 요리입니다. 저는 사찰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자, 이유는 첫 번째, 불자다. 근데 이게 이유가 되나? 두 번째, 프레퍼이다. 자, 그 옛날 절은 이제 외딴 곳에 있었잖아요. 즉, 자급자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요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자, 보통 요리하면은 뭔가를 더해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각종 장이나 뭐 발효액, 청, 향신료, 향미기름 이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찰 요리는 이런 양념을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해요. 즉, 절제의 미를 강조한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 된장찌개에다가 팔각각 같은 거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레몬글라스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해지겠죠. 사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이미 환식이란 정체성이 잡혀있고 완성이 돼 있잖아요. 완성된 그림에다가 부추를 하면 오히려 그림이 망가지잖아요. 반면 절제를 한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도해보기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손만 되는 그런 요리니까. 물론 여기다가 마늘을 넣는다거나 하면 이제 사찰 요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겠죠. 왜냐면 마늘은 오신채니까. 자, 절제의 미. 그 배경에는 불교가 가진 가르침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교에서 중시하는 거 있죠. 두 가지 들어보면은, 첫째, 살생을 금한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자, 인간이든 짐승이든 살기 위해서 살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즉,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업이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가 매우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명이 들어있던 뭔가를 누구에게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자, 돼지를 도축을 했어요. 돼지 몸을 해체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나눠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먹고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음식에서 탐욕, 즉 욕심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럼 고기를 먹고자 하는 나로 인해서 가축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어느 특정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멀쩡한 숲을 밀어내고 태우기도 해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이제 생선 양식 이런 거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즉, 탐식, 미식을 과하게 하게 되면 생명을 가진 수많은 존재가 희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리라는 행위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존을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성하게 볼 수가 있는데, 누군가의 미식, 탐식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살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때문에 사찰 요리는 절제의 미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채를 수확하게 되면 뿌리 이런 거 함부로 안 버리고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쓰는 거고,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 그리고 쌀 한 톨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환경오염이 이제 심해지는 현 시점이라면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음식에 대한 탐욕은 결국 자연 파괴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자연이 파괴가 되면은 더 이상 음식을 공급할 수가 없겠죠. 서론이 무척 길었네요. 그냥 제 요리 철학이나 얘기를 하고 있네. 아무튼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찰 요리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가분께서 국내 여러 사찰을 다니시면서 취재를 하셨다고 해요. 큰 절부터 작은 암자까지 총 24군데.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잊혀져가는 사찰 요리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정확히는 사찰 요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세계적인 셰프가 사찰 요리를 먹고 감탄했다, 극찬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리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해요. 옛 문헌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연락을 딱 해보면 몰라요. 즉, 유실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트렌디하고 뭐 글로벌한 사찰 요리도 좋죠. 요즘은 막
인도 요리, 뭐 피자, 사찰풍 피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전 요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반이 되는, 근간이 되는 요리인 거니까. 자,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인상 깊은 거 몇 가지만. 제일 첫 번째가 인상이 깊었어요. 자, 무왁자지 영암 망월사의 요리입니다. 무를 간장, 다시마, 고춧가루, 표고버섯을 넣어서 조린 음식이에요. 근데 이 요리된 유래가 재밌어요. 먼저 들기름을 두르고 물을 볶는데요. 이때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왁자지 거란 소리. 그래서 이런 이름이 된 거예요. 즉 레시피 외에 음식이 된 배경 얘기가 담겨 있어요. 정확히 이거는 에세이예요. 에세이인데 조리법이 좀 있는 그런 에세이. 그리고 식재료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 좀 재밌게 읽었던 게 참마예요. 참마. 자, 사찰 요리에는 연근이나 우엉 그리고 말을 주재료로 한 음식이 많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절이 산속에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구하기 쉬운 그런 재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건강 때문이었다고 해요. 일단 불교는 육식이 금기죠. 그럼에도 승려는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초를 음식으로서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뿌리채소를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실제로 건강에 좋아요. 여기 써있는 이제 임진왜란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신병들을 산속에 불어넣고 포위를 했대요. 이제 겨울이었어요. 또 아사 동서지청까지 기다린 다음에 치려고. 그러니까 전술의 기본이잖아요. 상대방을 약화시킨 다음에 치는 게. 딱 기다리다가 이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제 사무라이들이 아시가로 두르고 막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승병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굶어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너무 센 거예요. 막 호랑이 힘이 넘쳐나고. 알고 보니까 그때 지휘관이 이제 삼명대사님이었어요. 그분께서 땅속에 있는 어떤 식물의 뿌리를 캐먹게 했대요. 이게 마였다고 해요. 참고로 마는 이제 한방에서도 산약이라 불러요. 그 정도로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네, 이렇게 역사라던가 해당 지역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었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자, 일단 사찰은 이제 외진 곳에 있었잖아요. 거의 다른 세상으로 봐야 할 정도였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속세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치류를 쓰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잊혀지고 있는 시치류죠.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그런 시치류들. 해남 대흥사의 원추리 꽃밥 그리고 원추리 나물. 그러니까 원추리가 뭐냐면 꽃이에요. 이게 약간 주황색빛 나는 꽃인데 이게 먹는 거였대요. 그리고 수리치 계피떡. 그 수리치가 뭔가 취나물인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보니까 예전에 산에서 본 적이 있던 풀이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먹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빼떼기죽도 있어요. 그 고구마 바짝 말린 거를 빼떼기라고 불러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쌀 대용으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로 끓인 죽이요. 그거랑 노트 넣고 끓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호박죽처럼 달달하겠죠. 그리고 참죽 자반. 참죽이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에 있는 게 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반 담가서 먹는 거라고 해요.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나무순. 그러고 보니 두릅도 약간 그런 거였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고구마 줄김치 드셔보셨나요? 그냥 고구마 줄기는 흔하니까 뭐 이상할 거 없지만 이거 늑대 식당에서 써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식당에서 팔면 개성 있겠는데 하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도토리 수제비. 도토리 향 좋죠. 그 식물 도감을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감이 잡혀요. 자반을 만들면 되겠구나. 장아찌를 만들면 되겠구나. 감이 또 온단 말이에요. 떡이나 밥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읽는 내내 입맛을 다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호기심을 자극을 하게 되는 그 난생 처음 보는 요리에서는 겁부터 나기 마련이죠.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까, 쓰지 않을까, 이상한 냄새 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드는데 맛이라던가 향이라던가 그리고 수확할 때 그 묘사, 요리할 때 묘사 등등 이런 묘사가 디테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먹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주로 났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별로 안 끌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나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의 음식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사찰 음식 중에서는 야생식물을 주재로 사용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베어내고 삼각 까내고 다른 작물 심고 그리고 건물 짓고 공장 짓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야생식물들이 이제 별로 안 남아있겠죠. 물론 돈이 되는 작물을 심거나 개발해서 공장 짓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 사찰은 산이나 고립된 곳에 있었잖아요. 사실상 거기서 자급지족을 했어요. 농사 짓고 뭐하고 다 알아서 해했던 거죠. 나무 잎사귀, 나무 열매, 꽃 등등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봤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핸디캡이 있죠. 승려니까 사냥, 낚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 전해졌겠죠. 즉 승려의 부엌류 생존술인 거고 그걸 요리해서 드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못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남아있는 거죠. 물론 저는 자연주의자는 아닙니다. 공대 출신이고 기계를 좋아해요. 프레퍼지만 메카닉파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계라든가 장비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큰 재앙이 터져서 현대식 농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토종 작물이나 야생초를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개발을 하게 되면서 다 밀어버렸는데 별로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프레퍼인 저의 관점이지만요. 아무튼 이 책에는 사찰 요리라는 테마에 역사와 자연 등등 이런 부분이 녹여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저자분께서 이제 5년에 걸쳐가지고 원고를 쓰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 전체에서 계절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읽다 보면 겨울이구나, 가을이구나,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그 계절의 변화가 딱 보이더라고요. 자, 추천할 만한 층이라면은 채식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멀리 찾아볼 필요가 없죠. 긴 역사를 가진 사찰 요리니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그런 테마죠. 그리고 좀 색다른 한식 메뉴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요리인이라던가 글로벌 셰프가 먹고 왜 극찬을 했겠어요. 음식에서 본질적인 거를 본 거죠. 근데 그렇게 심오하게 안 보고 그냥 읽어도 재밌어요. 그 TV 프로 중에서 각 지역 특산물이랑 음식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담양 가서 죽순 나오고 죽순 요리 나오는 그런 TV 프로 그거의 사찰 버전 같아요. 되게 토속적이고 담백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뭐 불교 교리라던가 불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찰의 식문화, 스님께서 수학을 해서 요리하신 내용 이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그냥 식문화 에세이? 추운 겨울에 이불 덮고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맛있는 책 이야기 1회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빵 관련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